예, 증권형 토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SEC.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네,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심지어는 디파이, 네네. 에, 디파이.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다. 네, 스테이킹까지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증권법 적용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날 발표한 지침,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또 금리 관계자와의 그 질답을 통해서 보면 우선은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유통적인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자, 거래소 등 이해관계자가 먼저 판단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신변은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어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우리나라는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가 1차 유권 해석을 가질 권한이 있고 또 그게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 시장에서 유통 중인 토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자꾸 제3자에게 밀리는 것은 직무유기다, 업무 방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리 언급해 주신 미국의 경우 투자계약 증권을 판단 시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지금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반 토큰, 상품성 토큰으로 보면은 탈중앙화가 됐냐 안 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상품으로 거죠. 보고, 네, 그렇습니다.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해당 토큰의 발행 주체, 그렇죠. 그리고 주체가 갖고 있는 사업 계획인 프로젝트, 네, 그렇죠.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해서 손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투자 이익의 결과. 그렇죠. 그 하위 테스트에 거의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는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토큰에 대해서 이것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그 뭐 상황을 스테이킹하고 그렇죠. 디파이까지도. 전부 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를 할 때도 어떠한 특정 코인을 바로 패깅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코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에 합리적인 이득이라든지 향후의 미래의 퓨처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것을 증권성으로 보기 때문에 SEC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회장님한테 비트코인은 정확히 exactly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고, 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다른 코인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그 홀더들이 어떠한 위치고 어떻게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토큰 이코노미를 짜게 되면 토큰 이코노미에서 이제 거의 릴리스되는 그 또 보호 예수가 좀 풀리는 그런 경우도, 이게 보면 이제 증권에서 전부 다 온 거,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선 자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위해서 마이너 북키퍼가 소위 말해서 그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그 난스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떠한 개인 취득을 가지고 다시 상품을 시장에서 내는,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가 생각했을 때 SEC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구조가 지금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품 구조를 하는데, 그 외에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아시다시피 그 재단 하에서 재단 운영이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업 계획인 BM이죠, BM. 예, 프로젝트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수혜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리워드라는 얘기로 하긴 하지만, 증권 이때까지 자본시장 하에 증권만 봤던 SEC의 판단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옳다. 네. 라는 판단이 자기네들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담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미래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금융이 기존의 몇백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또 다른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크러쉬가 되거나 아니면 자금이 그쪽으로 유출되게 된다면, 이게 SEC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안경을 끼고 면밀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거에 비해서 네. 그건 예.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이미 2003년도부터 네네. 미국의 증권법에 의한 네. 증권형 토큰의 규율에 들어갔고 네네. 상당수 제재를 했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증권법을 위반한 네.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법원에 제소까지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증권법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2007년에 제정을 했는데 네네네. 내년도 하반기에 가세 시행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판단 유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이걸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금융위원회가 빨리 판단을 내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기술의 발달과 또 금융의 발달은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벌써 일주가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발달. 그 테라루나에 대해서 네네. 지난 4월 달에 그 검찰이 신현성 씨 등을 기소할 때 자기들은 1000페이지 정도 자료 논문을 썼는데 아무리 검토해봐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이더라. 네네. 그다음 자본시장법 위반까지도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금융위는 답이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 예. 그거는 또 금융위하고 친하시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솔직히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금융당국이라도 그 판단을 쉽사리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예, 곳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예. 답이 없게 될 그 정도 하시죠. 네네네. 그다음에는 그 토큰 증권에 대한 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예, 예.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관련 법령이나 행정지침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그 권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네네네. 무슨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우리 간략하게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예,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에서 예. 어떠한 혁신 금융이라든지 미래 금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샌드박스에 넣어서 특례를 주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또 스타트업 회사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금융위가 만든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서 많이 거기에 따른 서류도 많이 접수를 했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STO 관련 서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융위 혁신 그게 유일하게 현재 있는 법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위법하지 않고 피할 수 이게 있는 정확히 유일한 따지면 방법이죠. 규제 샌드박스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법에는 없지만 네, 맞습니다. 신규 상품이나 신규 기술인 경우에 네, 어디선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약간 잘못 틀립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법적은 기준은 없지만 테스트를 해보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이해하실 때 음. 소관 부처가 어딘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관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는 금융 산업 전반을 다 관장하는 거죠. 관장하기 때문에 음. 그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는 그 금융 관련 물론 규제 샌드박스에 서류를 넣었을 때 금융위에서는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혁신성이 그만큼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금융 소비자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이냐 네. 편리성이라든지 효능 효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전국으로 시행을 예, 하는 거죠. 타당하다고 되면 보면 다음에는 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그런 거죠. 약간의 그런 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중기부 샌드박스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중기부는 어떠한 특정 지역을 그렇죠. 잡아서 그 특정 지역 안에서 샌드박스 왜 그 지방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선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예.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임시 조치를 발휘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중기부의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혁신적 금융을 네네네. 가지고 선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제도권에 도입을 한자 하는 것이 이제 그 금융 규제 샌드박스인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보면 네네. 증권형 토큰을 가지고 네네. 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요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뭐 그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네네. 우리 저 화면에 그 표를 좀 올려주시죠. 표를 보면서 네네. 예, 총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려주시죠. 네. 저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해서 네네. 추진을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간략간략하게 하나씩 좀 짚어가죠. 네. 우선 뭐 카사코리아. 카서코리아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신탁사가 위탁받은 자산, 네. 즉 부동산입니다. 거의 부동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화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요거는 수익증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활용 샌드박스대도 금융혁신법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주요 특징은 수익자 변경 등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돼서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지켜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브랜드명은 이제 카사고 시작은 2020년 9월에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루스텐트 블록은 대전 지역에 있는 부동산, 대전 지역 부동산 예, 대상으로 부동산 DABS 플랫폼을 그다음에 블록체인 센터와 협업으로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금융혁신법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수익증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익증권. 예. 그래서 이제 미러링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라는 이제 브랜드명으로 이제 지금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펀벌이 있죠. 펀벌. 펀벌, 예. 예. 상업용 부동산. 이제 약간 틀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간접 투자 거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접 투자 거래 시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 또한 금융혁신법에 속하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수익증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2022년 8월 이렇게 되게 되고요. 말씀하신 엘리시아는 이제 부동산 지분거래 플랫폼입니다. 네. 지분거래 플랫폼으로 2019년도에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유동화 상품을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유권이 유동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시아 프로토콜이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보면 다 거의 부동산에 다 국한되어 있는 게 부동산 중심이다. 예, 부동산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권 교수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혁신성 상품성을 인정을 받아서 네, 비로소 그 상품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혁신성을 이제 점검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적인 측면에서 좀 인기가 있는 상품이 어느 게 될까요? 제가 뭐 어떤 아니 지금 특정 현재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요. 예, 현재 그 유통 중인 것 중에서 요 그 네 아까- 가지 중에서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지금 샌드박스를 지금 금융에만 그렇죠. 질문을 하셔가지고 썼는데 네.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 부산시 블록체인 아니 요거 특구 중에서 이것 중에서요.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STO 네네. 예, 샌드박스를 다루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카사코리아가 카사코리아가 그래도- 아무래도 시작을 먼저 하셨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혁신금융이라고 이미 금융위에서 다 인지하고 채택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카사코리아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이 좋다? 이 상품이 좋다는 혁신성이 측면은 있다? 아니고 예. 시장에서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솔직히 카사코리아다. 예, 그죠. 예. 근데 뭐 시장에 알려졌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것이 수익을 낸다 또는 그것이 상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카사코리아를 선택한 금융위에 대한 혁신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높이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고 옛날엔 물건 바이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계셨지만 일반인들도 네네. 이런 그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죠,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이 펀드레이징이 가능해지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네네.
절차, 네네네. 시간, 네네.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네네네. 혁신적으로 상품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에도 보면은 왜 세계 최초로 이 법을 시행했냐? 네네네.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네네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혁신적인 금융 네, 그렇습니다.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그 금융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민주주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금융민주주의의 첫 시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예. 비행기도 이제 보통 리스 회사가 비행기를 살 때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예. 뭐 전통적인 항공기에다가 투자했던 금융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중간에 각 자산 운용사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는 움직일수록 수익을 벌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이 그 비행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막혀 있죠. 예. 근데 그것을 만약에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도 거래소에서 마치 토큰을 사듯이 네. 거기에 따른 토큰을 살 수 있고 권리를 갖게 되기 소위 말하면 때문에 조각 투자가 가능한 거죠.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현재 샌드박스로 신청한 것은 그 네 건을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네, 부동산에 국한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은 5천 년 역사를 가지면서 문화 네. 측면에서도 이제 조각 투자 네네. 이것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네네. 이 문화예술 분야 쪽에 네네네. 그 조각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제 NFT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형 토큰. 증권운용 등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화예술 쪽에 조각 투자 증권형 토큰의 조각 투자를 통해서 그렇죠. 국민들은 금융적 접근을 하고 네네. 또 그쪽 그 소유자나 재단 입장에서는 또 자금 조달을 해서 네네. 이 문화 산업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음원 같은 경우 그렇죠. 저 소위 말해서 조각 투자에 대한 예, 그걸 예,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STO를 하기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단 음. 이제 금융위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증권성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있겠죠. 미술품을 구입하실 때 그 액자까지 전부 다 프레임까지 다 사시는 게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는 금융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그리고 또 조각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예술품이라든지 그 예술품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지 신탁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혹시 사실 뭐 이제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토큰형 증권이 발행 유통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재 혹시 추가로 네. 신청할 그 토큰 증권의 그 금융 샌드박스 추가 신청 예정자들 혹시 있나요? 글쎄요. 지금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거의 뭐 부동산이나 아직도 또는 부동산에 뭐 부동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선박이나 비행기 선박 쪽은 가능하죠. 어디 그 이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어쨌든 근데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서류를 접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이미? 때는 예. 음. 접수를 하셨고 거기다 이제 검토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배하고 비행기는 솔직히 토큰나이즈하기 되게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지금 어디 뜨는지 다 보이고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미술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GPS라든지 현대 기술에 의해서 지금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그 동산이지만 명확하게 실체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비행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기에 따른 수익이 항상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다 만석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요즘 화물도 뭐 난리더라고요. 다 만석이에요. 전부 다. 지금 뭐 수출을 하려는데 예. 다 이제 스페이스가 없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렇죠. 수출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난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물동량이 갑자기 터지면 그 수익에 대한 것은 바라보고 일반 투자자도 당연히 저 같은 개미 투자가도 나 이거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물론 ABS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금융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그럼 이제 그 얘기할 수 교수님 있죠. 얘기를 따져보면은 조각 투자형 토큰 증권 네네. 현재는 부동산에 머물러 있지만 네네. 그 예술품이라든지 또 동산에 해당되는 비행기, 네네. 선박 네네. 이미 저 선박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뭐 것처럼 예. 그 시장성이 넓을 수 있다. 그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개념이 네네. 좀 협소한 부분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예.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자꾸 하게 된다면 협소하게 진짜 그 물건을 그럼 이제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그냥 해외 법인하고 그렇죠. 해외 법인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이득은 전부 다 거기 그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냥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김치 토큰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잖아요. 다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했잖아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김치 토큰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는 부분들이 국내 산업 육성에 때를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런 차원에서 네네.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당국에 한마디 하고 싶다. 그걸 뭘 꼭 두 가지만 좀 찝어본다. 뭘 꼭 하고 제안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금융소비자 STO 관련돼서 말씀드려요. 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발행과 유통까지 전부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방식에다가 그냥 핏한 방식이거든요. 있는 법에다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KSD 증권예탁원이 결국에 사이에 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하면서 제2의 KRX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취지에서는 상당히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얻고 그 신뢰에서 각 증권사들이 컨설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메인넷을 가지고 판매 그리고 발행, 판매, 유통까지 전부 다 책임지게 된다는 부분을 블록체인에서 오는 그 신뢰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에 핏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산의 토크나이제이션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신다면 네. 딱 멘트를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십시오. 제안을 할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시큐리티라이제이션이니까 결국 증권화 이러면 그냥 SI로 그냥 SI 업체로 그냥 쓰면 되는 부분인데 그다지 왜 블록체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달라. 저는 솔직히 제안을 뭐 한다면 저야 뭐 말씀드리면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통해서 상품의 발행과 유통까지 전부 다 책임지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금융소비자 차원은 그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군소증권사가 만약 그걸 한다면 컨소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금융위가 긍정적으로 좀 터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네, 그렇죠. 디지털 금융에 물꼬를 트자. 저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디지털 금융이라는 말보단 미래 금융이 더 좋아합니다. 미래 금융이죠. 이미 디지타이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그 순천향대학교의 그 권혁준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